안녕하세요. 민법의 설레다 설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매 절차의 매수인하고 대단히 관련이 높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수된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참가한 경락인이 유치권을 떠안는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치권은 직접 목적물의 채무자 등을 찾아가서 돈 갚아달라고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 등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하다. 그런 맥락에서 언제까지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취득하고 성립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포인트, 경매 절차가 나오면 다른 거 다 빼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후로 나눈다. 또 내지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그때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압류의 효력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포인트였죠.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민법의 설레다. 제가 실은 야구를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근데 야구를 좀 보다 보니까 야구의 설레다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본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멘트 민법에 설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유치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법조항을 한번 볼까요? 법조항을 320조입니다. 유치권에 관련된 법조항인데, 자, 읽어보죠. 유치권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자,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거였죠. 유치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유치의 뜻. 그래서 유치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잡아두는 거다.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란 뜻이었죠. 자, 그러면 항상 법조항이 기본입니다. 법조항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듣든 상관없이 법이 기본이에요. 법이. 근데 시간이 없는 핑계 대고 법 자체를 몰라. 그러면 320조가 어찌 보면 유치권의 본체예요. 유치권은 320조부터 321조, 328조.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치권은 법조항이 9개입니다. 9개. 9개. 9개인데요. 9개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법조항이 320조고 유치권에 관련된 판례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24조 내지는 328조 정도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지엽적인 거야. 근데 유치권에 관련된 시험이 보는 여러분이라면 무조건 법조항이 먼저예요. 법조항이 먼저예요. 탈랑 9개밖에 안 되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320조 관련해서는 이 단순한 법조항,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이 법조항을 토대로 학자들이 그러면 320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뭐냐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요 얘기입니다. 자,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 그렇죠? 또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 자, 물건. 자, 우리 민법상 물건에는 그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고 기타 등등 했지만 민법상 물건에는 거시기가 아니라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 따라서 타인의 동산도 타인의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동산, 그렇군요. 지상권의 지, 땅지, 지역권의 지, 땅지, 전세권의 전은 땅, 전, 건물, 전. 따라서 부동산에만 영익 물권 설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담보물권 중에 첫 번째 유치권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또 내지는 특이합니다. 유가증권은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가증권도 유치한대요. 그래서 자, 점유 잠깐만.
자, 다시 맥락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화살표를 바꿔볼게요. 자, 점유다. 자, 그럼 점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점유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뭐냐라는 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하는 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즉 유치권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나왔네. 채권. 이 채권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채권에 요 채권, 그렇죠? 요 채권, 변제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렇군요. 법이 그 채권이 받을 돈, 즉 갚아야 할 기일이 다가옵니다. 한번 제 식대로 표현할게. 한번 들어보셔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현재 주업은 강사입니다만은 부업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와서 이제 개업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동네에서 이제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이 신축되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있을 거고 공사업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수급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는 수급인들, 공사업자가 와서 건물을 지어줍니다.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문제는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다면 도급인, 즉 원래 건물주건데 그러면 건물주는 공사가 완성되면 수급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주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까 건물주가 땅 하나 있는 게 전부야.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부장이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다세대를 지었어. 그래서 1층은 필로티를 짓고 2층에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층은 주인세대. 그런데 주인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호 투룸, 202호 투룸, 301호 투룸, 302호 투룸. 그러면 각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해서 전세 실평수 한 10평 정도 되는데 전세 금액 4억 5천. 그러면 이걸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넉넉 잡고 6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미루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 수급인은 도급인 건물주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약속했잖아요. 공사가 완성돼서 분양 끝날 때까지 넉넉 잡고 6개월 동안은 6개월 뒤에 받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유축권 행사 안 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법에 저렇게 채권이 변제기 있다. 그러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법에 다 나와 있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대요. 또한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역시 포인트 불법 점유래요. 불법 점유,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불법적인 점유라고 하면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문맥상 파란색 요 점유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적법 점유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라면 유치권 적용하지 않겠대요. 또 내지는 저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유치권 한다. 이게 어찌 보면 유치권의 전부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 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 민법적으로 성립요건 이런 걸 배울 텐데 우리가 대부분에는 법을 안 배워. 그냥 유치권은 이런 거예요 하고 1번, 2번, 3번, 4번만 외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그 관련된 내용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320조의 기본을 찾아봤어. 그래서 일단 이 법조항이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민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을 4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즉 1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라. 어디 나와 있다고? 법에 나와 있잖아. 법에.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다. 타인의 물건. 그렇죠? 타인의 물건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다. 또 두 번째는 적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유해라. 그렇죠?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라. 그렇죠? 이건 나와 있었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채권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대. 연관성이 요 얘기가 유치권의 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유치권의 꽃. 모든 시험에서 주로 물어본 건 3번이야. 1번 물어본다, 2번 물어보는 건 금방 쉬워. 근데
채권하고 물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유치권 인정될 것이냐라는 문제. 요건 차후에 설명할 거고. 자,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아까 얘기한 공사 대금 받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공사업자가 계약을 합니다. 공사 대금을 못 주더라도 너 유치권 행사하지 마.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 안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버려.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 하는 거지. 사적 자치니까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다 보니까 토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을 때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 요건은 4가지 순서로 지금부터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이 성립 요건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다고, 법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적법점이다. 그렇죠? 채권에 변제기가 있어라. 그렇죠? 채권과 물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320조가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유치권 행사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다라는 점. 자, 하나씩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이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보통 보셔봐. 그러면 자기 물건은 유치할 수 없는 거지. 유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자기 물건을 뺏기고 있으면 얼마나 되찾고 하겠어.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내 물건을 유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없대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는 안 나와. 절대로.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 나올 건 이겁니다. 수급인, 공사대금에서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독립된 건물이래. 그럼 이거 누구 거냐? 수급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주, 도급인께 맞는데요. 문제는 그 건물을 수급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들여서 우리 민법 총칙 배울 때 토지로부터 건물이 독립되는 시기는 언제냐? 최소한의 지붕, 기둥, 주벽 갖추면 독립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올라가 있는데 모든 공정을 수급인이 돈 내고 수급인의 재료로 썼대. 그러면 당연히 수급인 거지. 그런 경우를 하면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대요. 다시 일반적인 공사, 건물 신축 공사에서 보통의 경우를 하면 아마 건물주가 건물 지세요 라고 일정한 부분을 돈을 줄 거예요. 물론 다는 안 주겠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5천만 원 내지는 1억 정도는 수급인에게 건네겠죠. 전 건물 지어달라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근데 문제는 3억짜리 집을 짓는데 3억을 다 썼다 자기 돈으로. 그럼 이것은 당연히 수급인 거지. 그런 표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독립된 건물이라면 당연히 수급인 거다. 그런 경우에 내 건물이니까 그런 경우에 공사대금 받으려고 유치권 상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제일 중요한 판례는 이 판례에서 그런 맥락에서 물론 원칙은 겁니다. 원칙은 일반적인 건물의 신축 공사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외적인 집은 수급인의 재료와 수급인의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또 내지는 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독립된 물건이 맞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 하냐면 분할이 가능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대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신축합니다.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층 401호 주인세대인데 총 다섯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러면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받으려고 이 5세대를 다 점유할 필요는 있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일부 201호만 점유해도 전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포인트. 수급인의 재료 노력 나오면 내 물건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또 내지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토지의 일부, 물건의 건물의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 잘 나와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요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갑니다. 두 번째 요건. 자, 적법점인데, 적법점이요. 적법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조항을 보니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반드시 적법한 점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면 이건 불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적법한 점유일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라면 유치권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때문에 적법 점유이다 라는 게 점유 관련해서 두 번째 얘기고, 자, 세 번째 맥락 이겁니다. 모든 시험에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을 만큼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 점유가 있는데 이 점유가 어떤 점이냐?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포인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이 민법상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입니다. 단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권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유치권인데, 문제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대. 그러면 채무자가 똥줄 타겠냐고. 똥줄 안 타. 쉽게 말하면 유치권은 채무자를 똥줄 태워가지고 돈 받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똥줄 탈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요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즉, 기한이 남아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준공 떨어졌어. 그런데 돈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대. 그럼 유치권 행사 안 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얘기 끝.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은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유치권 성립 요건 해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점유와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자 보세요. 점유도 하셔야 되고요. 변제기도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이요. 그럼 어느 한쪽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설령 점유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도 점유하지 아니하면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콜? 됐습니다. 원래는 더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18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또 이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래 하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련성 관련 부분은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